민주당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좀 네. 밝히셨는데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때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까지는 이제 생각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1야당이 국민을 모욕하고 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 지금 당장의 의석수 왜곡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랜 정치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또 지난 1년 반 동안 개업 입법 공조를 통해서 성사시킨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온갖 불법 그 편법 또 꼼수 행태를 보여온 수구 세력의 반개혁적인 그런 정치를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진보가 합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내지 말고 그쪽에서만 낼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밥그릇에 밥그릇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그 수구 세력의 꼼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죄송합니다. 이 통합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막 간다 하더라도 진보 개혁 세력이 같은 방식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저지하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의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 교섭단체가 돼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한국당을 이기는 것이다. 저희 그런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 다른 대책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제도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 비례 의석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인데 다시 민주당이 그 의석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된다는 발상은 원래 선거제도 연동형 제도 도입의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초두에 이 위성정당 금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던 건가요? 법으로 제약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면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링 안에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 여야 사당은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동참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매우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선하게 본 것이죠.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오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성정당 출연 그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사실 못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에서는 그 위기 정보를 최고 수위 심각 단계까지 격상했는데 일단은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지역 방어를 철저히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봉쇄 전략도 여전히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전국으로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차단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 그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아주 신속하게 강력한 그런 의료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민생 위기에 대해서 특단의 그 지원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감염 위기 감염을 오히려 감염 확산의 위험을 더 퍼뜨리고 있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 공권력을 동원한 단호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 정강훈 목사들. 네, 신천지 교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적반하장입니다. 그 신천지 교인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교단 측에서는 우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든지 또 집회 참석자들이 지금 잠적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재지 파악이라든지 또 지금 뭐 1000여 개 이상 그 집회 장소 그 관련 시설들을 이야기는 했지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정부와 또 각 지자체에서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감염 차단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저는 뭐 그 신천지 운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의 그 광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그 법적 조처를 해서 이제 광화문 집회를 원천 금지해야 된다. 아니 광화문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들을 원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생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19의 그 경제적인 그 여파가 역대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경 필요성은 다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적한 거는 추경 이전에 지금 3조 4천억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그에 이어서 그리고 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면한 그 민생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쪽집게 서민 대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효과를 고려할 때 현금성 지원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안정기금으로 주면 되고요.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이렇게 절차를 완화해서 지급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에 준해서 지급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고용안정기금 지급 기준에 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일각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지금 단계에서
총선 연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고 또 민생 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총선 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그 정의당 테드 진행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네. 사실 지금 총선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처럼 체계적이고 또 훌륭한 후보들이 철저한 검증과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7명의 정의당 비례 후보들이 그 어느 한 사람 또 아까운 아주 훌륭한 후보고 어제 특히 테드 발표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그 10명의 뽑았죠. 후보 1등 하나, 그다음 9명은 네, 10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일각에서 정의당 비례 경선이 조직 투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준 그런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모집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인원수인가요? 일단 이제 선거제도가 너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당적으로 시민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에 의존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12만은 전부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번 정의당 선거에 대한 그 공감 속에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이후에 이 시민선거인단의 상당수가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해서 단단한 조직 기반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인데 투표 동료를 위해서 특별히 뭘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지금 상태에서 그 다중 동원을 홍보하기도 어렵고요. 어쨌든 후보들의 노력과 또 시민선거인단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저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정당과 달리 여기저기서도 시민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저희는 이제 그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진보 정당이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공정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었지만 규모보다는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 그리고 시민 경선인단의 자발적 참여를 중점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오프도지만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조직에서 명단을 제출하고 한 이런 그 선거인단 모집하고는 다릅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관리하는 이제 그 버팀목인데
이번에 미래한국당 같은 데를 승인한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를 따지는 데지 헌법을 그 해석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그 선관위 그 직원이 했다고 했는데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을 전제하지 않는 기관이 성립 가능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하는 정당을 그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취지, 그러니까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적 요식행위만 가지고 승인한 것은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여러 유권 해석 같은 경우도 너무 그 거대 정당의 갈등 구조를 의식한 나머지 원래 선관위가 추진했던 돈은 묻고 입은 푼다고 하는 그 큰 선거운동의 어떤 그 원칙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만 35세 이하 청년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 할당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권 해석 받으신 게 있는 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국가선관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 당선자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 선출 원칙을 전략 명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 명부, 장애인 명부, 또 무슨 농어민 명부도 다 경쟁을 해서 순번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또 25번 이후에 비경쟁 명부도 당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선관위원회에서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다면은 선거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개혁 내용이 바로 민주적 공천입니다. 각 정당이 민주적 선출 절차를 당원 당규로 정해서 선관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후보 명단과 함께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절차를 어기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례 후보 명단 전체를 접수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정당에 엄격하게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엄격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는 건 미래의 한국당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 이제 각 정당이 알아서 해왔던 이런 공천 과정에 대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사천이 아닌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 주요하게 떠오르면서 양당 이외의 정당이 사실은 입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의 프레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의도 정가나 또 언론에서는 이 프레임을 잣대로 선거 전망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의 측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심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불평등 또 기후 위기를 조장해온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그 조사와 바닥 민심은 전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날을 새는 이 양당 체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물론 여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 양당의 대결 정치를 뚫는 그런 변화를 찾고 또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는 민심의 가장 큰 쓴소리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싸움박질만 하지.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짐이다. 그런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 원망 속에서 정의당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만나면 뭐 대부분 시민들이 이번에 정의당 교섭단체 꼭 돼야 된다.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 교섭단체 돌파해야 된다. 이런 격려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저는 그게 바닥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다음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시고 원래는 이제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이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낙선시켜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한기총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종교와 정치가 협력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성애 반대 하시는 그런 단체분들이 대거 와서 아주 힘겨운 토론이 되었습니다. 집회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 안에 21가지 조항 중에 성소수자 조항이 있는데 성정체성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법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동성혼법은 아직 우리 정의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대책위하고 논의해서 아예 명문화하겠다. 목사님들의 설교의 자유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한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반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합의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반대하는 분들과 충분한 그런 대화와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법을 강제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임을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뭐 뒤에는 분위기가 훈훈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잘 지금도 우리 고양시 목사님들하고 이 차별금지법 내용과 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목사님들께서 정치인이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자들과 함께하는 어려운 자리를 기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 저와 정의당의 의미는 곧 대한민국 정치사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년 지속되어 온 87년 체제, 양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결국 30년 양당 체제에 그대로 머무느냐 아니면 다원적 협력 정치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로 나가는 선택이냐, 과거냐 미래냐,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3의 교섭단체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은 국민의 선택보다는 정계 개편에 의한 그 제3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바른미래당이 제3당이었지만 저희가 일부 시기를 빼고는 지지율 3위는 정의당이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3위를 유지해 왔지만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그 씨 뿌리고 그 씨를 틔워서 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새로운 어떤 정치 교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격차의 시작을 지금 어쨌든 격차를 줄이는 양극화의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당의 공약이야말로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가장 명확한 공약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정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불평등 문제고 또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저희 당이 1호 법안이 청년 기초 자산제고 2호 법안이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이고 세 번째가 그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최고임금제 살찐고양이법이고 네. 또 최근에 발표한 게 그린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 그 와이파이, 네, 무료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문제고 또 자유한국당의 1호 법안이 뭡니까? 공수처 폐지였다가 뭘로 그렇죠. 바뀌었는지 제가 네,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기억조차도 안 나는데 이런 그 좀 퍼플리즘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공약에 비해서 저희 정의당의 공약은 대한민국 시대 정신의 정중앙에 있는 공약이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이 대결 정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낯선 겁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의당 공약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값을 낮추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 정책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또 뭐 제가 17대 국회 때도 이미 냈는데요. 토지 임대부 정책, 반값 아파트 정책이죠. 그리고 공공주택을 많이 짓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지만 이게 5년, 10년 다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이것이 사후적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의 일조를 하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그 보유율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토지 임대부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이 주택은 공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매 전환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은 아마 집장사 해서 차익을 노리는 분들 말고 그냥 내가 평생 집 걱정하지 않고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저는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간극을 좀 어떻게 메우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금부터 이제 총선까지는 이미 아니 지금부터 총선까지는 아직 몇 번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몇 번쯤 넘어야 지금은 정의당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패한 정치 세력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국민의 시선을 지금 가리고 있고요. 또 뭐 특히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당의 지금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과거 총선 때도 3월 말까지 정의당이 얻는 정당 투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의당이 20%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결국은 아직은 지금 이제 정당 선수들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누구를 찍을 이 경쟁 선수들이 확정되고 나면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정당 그리고
과감한 개혁을 견인할 정당은 결국 정의당밖에 없다. 뭐 그런 결론을 진보 개혁 유권자들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 개혁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선거의 승패는 결국 정의당이 선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정의당의 승리를 통해서 정의당의 선전을 통해서 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결국은 양당 정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그 취지를 살리려면 결국은 정의당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이번 총선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래서 진보개혁 세력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이번에 정의당의 선전을 통해서 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래한국당보다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보 개혁, 그러니까 범진보 유권자들은 그런 집단 지성을 발휘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례 경쟁은 결국 정의당과 미래한국당의 경쟁이다. 미래한국당을 정의당이 이겨야 이것이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런 집단적 지성이 발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무부하고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갈등이 뭐 지금 좀 잦아들긴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경중과 선호를 잘 헤아려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국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신재철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는데 그건 미래통합당은 이제 그 탄핵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남발하고 있는데 제1야당의 지도부의 말이 이토록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국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하는 지적을,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밥 먹듯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지도부가 이토록 제1야당 지도부의 말이 이토록 깃털처럼 가볍다면 아마 국민들은 그 발언을 분열을 획책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끝나서 재판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그 결과를 두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조국 사태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먹었다고 공개하는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조국을 자꾸만 불러내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국 장관은 퇴임을 했고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을 국민의 뜻에 맞게 어떻게 그 마무리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히 조국을 자꾸만 불러내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객 공천, 뭐 조국 대전 이런 이름이 붙은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 안아서 민주당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조국을 거론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다. 조국 프레임을 가져오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 아니 뭐 꼭 프레임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그 조국을 불러내서 그 이제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을 자꾸 불러내는 게 선거에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보다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불평등, 해결의 어떤 심상정만의 해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는 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나의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만 국제적인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악당 국가로 지목된 것은 매우 아픈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단지 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제는 지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지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속에서만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한 것이죠. 한두 가지 정책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는 회색에서 녹색으로 다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혁신 산업도 녹색이며 주택을 비롯한 건설도 녹색 건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복지도 사회 시스템도 녹색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핵심은 혁신가형 국가로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작은 정부, 큰 정부 이거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됐고, 정부가 투자를 위해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또 그 기술 R&D를 비롯한 그 혁신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자로 나서는 그런 혁신가형 경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수소차, 전기차에 보조금 줘서 생산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30년까지 6개 광역시도에 내연기관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을 대규모로 창출하고, 그래서 투자도 이끌고 고용도 늘리고, 또 정부가 투자자가 돼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도 동참시키고 중소기업도 살리는 이런, 그리고 동시에 미세먼지도 줄이는 이런 혁신 가형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SOC도 지금처럼 회색 SOC 도로 놓고 시멘트 깔고 또 아파트 짓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래서 녹색 건축 녹색 SOC의 그 녹색 SOC 산업의 전망을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고용도 창출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혁신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뭐 단적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나가야죠. 이 뉴스가 제일 큰 뉴스 아닌가 하나만 꼽자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거제도와 검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총선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이 제도 개혁의 결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이 그리는 꿈꾸는 앞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첫째는 우리 사회가 우선 노동 존중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경제가 성공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를 위한 정의당의 노력이 지금 이주민, 그러니까 이번 그 사회적 차별받는 주체들에게 연단을 제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노동 존중,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경제 성공, 그 다음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사회가 결국은 우리 정의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생태복지 국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성공하신다면 저는 이제 이번 20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도 정의당의 미래도 심상정의 미래도 다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의당에 부여된 그 70년 기득권 정치 교체, 30년 양당 체제 교체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축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창간 20년의 역사는 언론 개혁 2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 기자와 시민 구독의 선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 참여 취재 모델을 만들었어요. 저는 오마이뉴스가 탄생된 이래 모두가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때만 하더라도 매우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가 1인 그 미디어 시대의 모태가 된 언론의 선구자 역할을 해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20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기존 언론의 목소리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국민들의 삶과 또 그 공론의 그 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오마이뉴스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목소리를 온 국민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보 정치의 역사도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와 진보 정치의 역사는 함께 가는 길이다.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고 또 앞으로도 정의로운 복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그런 도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애쓰신 오마이뉴스 모든 기자 여러분들 또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와 또 앞으로 희망찬 그런 미래를 기원합니다.